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알리지나입니다. 비아리츠의 빅비치 출신으로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랐죠.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유년기는 도시만큼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낡은 물건들이 눈에 익숙했고 매서운 바닷바람은 우리 가정의 가난을 더 실감나게 해주었죠. 우리 가족은 남들처럼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지만 모든 게 스톱됐어요.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집안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졌어요. 중학생 때인데 저희 형제들이 다섯이에요. 사업 실패로 아버지는 우리 형제 5명을 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어요. 중학생 시절 되게 힘든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아직도 너무 선명해요. 53명이 중학교 반이었는데요. 수업료가 밀려 결국 교실에서 제 이름이 불렸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어요. 선생님은 제 이름을 호명하고 다짜고짜 수업도 받지 말라고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수업료를 안 냈다고 그 많은 애들 앞에서 말하시는데 속상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따귀까지 맞으며 창피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은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폭삭 망했죠. 그러면서 집안에 빨간 딱지도 많이 붙었어요. 미수금을 받는다고 집에 찾아와 화도 많이 내고 소리도 질렀어요. 아빠는 술독에 빠져 지냈고 술을 먹은 날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목소리가 커지면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엄마를 때리는 날에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빠는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술이 깨신 다음 날은 세상 불쌍한 아빠의 표정이었죠.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점에 굉장히 친절했고 나이스했던 분들이 갑자기 어린 저에게 막 화를 내고 차갑게 대할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차츰 말수가 적어졌어요. 친구들하고 놀기보다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꾸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술을 공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꿈을 접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사원 학생으로 일하며 교수님들께 신문을 전달하고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사고 동생들에게 운동화를 사주었죠.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등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동생들도 대학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그 강인함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럴수록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며 입을 꽉 깨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보르도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교수님들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실패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청소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시고 집에 오면 지친 몸으로 잠드는 일은 일상이 되었죠. 잠을 못 주무시면서 일하셔야 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꿈꾸던 미술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든 모진 일을 해서도 색연필이나 미술 도구를 꼭 사오셨고 전소리 없이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상 속의 그림은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되었죠. 아무리 일을 해도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간다면 엄마는 쓰러질 것 같아 겁이 났죠. 그래서일까요? 가족이 이런 생활을 보기 힘드셨는지
아버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침 제 친구 아르나도 한국에서 일하는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월급도 훨씬 높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숙소랑 식사까지 제공돼서 생활비도 아낄 수 있다니 솔직히 혹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너무 멀리 있는 나라라서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엄마는 단순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딸을 영영 잃어버릴 것처럼 두려워하셨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결정이 엄마한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엄마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눈빛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였기에 엄마의 반응은 제 결정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막연한 기대와 설렘 사이에서 고민하던 제 마음이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엄마와 며칠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셨어요. 외국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것보다 그런 저를 멀리서 바라보며 힘들어하실 엄마의 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가는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데 당장 떠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떠나는 것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 결정이 제게 최선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엄마도 조금은 덜 슬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제가 뉴욕의 한 거리에서 또 의류 파는 아르바이트도 했는데요. 같이 알바하고 있던 언니가 미용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게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솔깃했어요. 저한테는 그냥 얼굴 위에 그림으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K-뷰티가 유명하다는 말이 귓전에 맴돌았어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어떡하지 화가는 돈이 많이 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다는데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메이크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가정 형편상 이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파리의 이른 아침, 말의 지구의 골목길, 어머니가 일하는 작은 한식당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주방에서는 달그락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테이블에는 갓 나온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죠. 저는 가끔 학교가 끝난 뒤 이곳에 들러 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말수가 적지만 인자한 표정을 지닌 사장님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학원 등록금도 그렇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사정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그런 사정을 털어놓은 어머니에게 얼마의 금액을 주셨지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학원 등록금과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꿈만 같았죠. 어머니는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죠. 거기에는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이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빌려주는 곳인데 당분간 숙박비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대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등록금과 비행기표도 모자라 숙소까지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낼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받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뷰티 아카데미 이름과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공항에는 떠나는 사람들과 배웅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손에 단단히 쥔 비행기표를 바라보며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을 받은 구름은 마치 부드러운 솜처럼 떠 있었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뛰어드는 것은 분명 불안한 모험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자란 내게 한국은 단지 책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라고 했고 트렌디한 패션과 뷰티 산업, K-팝과 드라마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손에 쥔 비행기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 기회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불안에 휩싸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하늘빛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창밖을 보니 넓은 활주로에 여러 대의 비행기가 정렬해 있었고 공항 특유의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아직 벨트를 풀지 않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가운 습도였어요. 프랑스의 공항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기가 살짝 느껴졌고 주위는 여러 나라들이 섞인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컸어요. 높은 천장과 유리창이 넓게 트여 있어서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고 전광판과 키오스크 같은 최신식 설비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보여서 이제야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리드미컬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어요.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제 모험이 진짜로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어요. 고시원은 서울 홍대 근처에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시영고시텔이라고 적혀 있었고 입구 쪽에는 오래된 광고 전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문 앞에서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열쇠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고 창문이 있긴 했지만 맞은편 건물벽이 바로 보여서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방 안에서는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났고 벽에는 작은 얼룩들이 보였어요. 그래도 책상 위에는 전기포트와 컵라면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이곳에서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우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해야 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 각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얇은 벽 사이로 들리는 소음에 처음엔 좀 신경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도 밤이 되면
컵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복도에 가득 퍼졌어요. 작은 공용 주방에는 전자레인지 한 대와 밥솥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여러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곤 했어요. 아침에는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야 했어요. 서둘러야 학원에 늦지 않는데 다들 비슷한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도 고시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좁은 방이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있다는 것, 공용 주방이지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뷰티 아카데미로 향했어요. 학원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에는 반짝이는 네온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메이크업 제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진열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원 직원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특별 혜택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죠. 한국 학원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 혜택과 맞춤형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외국인 학생에게는 몇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첫째, 등록금 할인 혜택이 있었어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해서 일정 부분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었죠.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지만 앞으로 생활비를 생각하면 학비 할인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학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업도 제공했어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통역 지원이 가능하고 강사님들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좀 더 천천히 설명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어로 배우는 게 쉽지 않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실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모델 실습 기회도 열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델이나 K-팝 연습생들이 학원에서 메이크업 실습을 받을 때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K-팝 연습생이나 한국 모델들에게 직접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니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K-뷰티를 널리 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뷰티 브랜드와 협력해서 실습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도 연결해 주었죠. 한국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닌 학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뿌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고민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원장님의 도움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학원의 지원을 받게 되니 이 선택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용 학원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강의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고 모두 저처럼 K-뷰티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서 한 명의 수강생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필리핀에서 온 루시는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구릿빛 피부, 그리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그녀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루시도 저처럼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저보다 훨씬 한국 생활에 익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시는 제게 공장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루시는 몇 주 전부터 야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외국인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일은 힘들지만 하루 몇 시간만 일하면 생활비를 버는데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낮에는 학원 수업이 있어서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땅한 방법도 없었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결국 루시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밤 8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두운 도로가 이어졌어요. 창밖을 보니 공장 건물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작은 공장 건물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익숙한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려왔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허름한 작업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작은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박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작업반장이 우리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물건을 포장하고 박스에 넣는 작업을 했어요. 힘든 일은 아니지만 속도를 맞춰야 하고 쉬는 시간은 중간에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일하기 시작하니 팔이 금방 아파왔어요. 끝없이 포장해야 하는 물건들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손, 시계는 1분 1초가 더디게 흘러갔죠. 쉬는 시간이 되자 우리는 구석에 마련된 작은 탕비실로 향했어요. 낡은 테이블과 자판기 하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루시는 피곤한 얼굴로 앉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손을 주무르며 할만하다고 대답했죠. 그때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남자가 우리에게 학생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필리핀 출신이었고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공장을 둘러보았어요.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곳에 머물렀죠. 그리고 저도 꿈을 위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이면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피곤한 날도 많았지만 루시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도시는 빛나고 있었어요. 야간 공장에서 일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새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공장에서 받은 첫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한국으로 오면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렸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답하고 싶어서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은행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송금을 해보는 거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직접 번 돈을 어머니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창구마다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대기번호가 하나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해외 송금은 처음이라서 직원분께 도움을 받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저는 미리 적어온 메모를 보며 천천히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릴까봐 몇 번씩 확인하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제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밝은 미소로 기다려주셨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생활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정확하고 버스도 자주 다니고요. 모바일 결제도 너무 잘 돼서 신기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대부분 앱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이들 편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혹시 송금도 자주 하실 거면 다음번엔 모바일 뱅킹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죠.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편리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은행 업무까지 모바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견하다며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진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낯설고 설레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었죠.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말투도 생활 방식도 어느새 익숙해져서 저는 이제 한국 시민이 다 된 기분이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강해졌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프랑스 집의 빚이 거의 다 갚았어요. 집은 가족들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자라온 곳이었고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애써 지켜오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서 집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빚은 점점 쌓여갔었죠. 그러나 5형제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힘을 모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벌어 송금한 돈도 있었고 형제들 역시 각자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친 덕분에 드디어 이제 빚이 거의 남게 되었죠.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죠. 예전에는 집을 잃을까봐 불안했던 어머니께서 이제는 한결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더 이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해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8년,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서 다시 프랑스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프랑스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게 더 익숙한 곳이 되었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이 설레면서도 조금은 긴장되었어요. 프랑스로 떠나기 전 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프랑스에 들어가는 첫 경험이라는 점을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프랑스 여권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는 무사히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내 방송이 나오고 저는 프랑스의 공기를 다시 마시며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하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 여권을 건네며 차분하게 프랑스에 온 목적을 설명했어요. 전 관광 겸 개인적인 일로 방문했다고 당당히 말했죠. 그런데 심사관은 제 여권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질문하셨어요. 이전 기록을 보니 과거에는 프랑스 여권을 사용하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신 건가요?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현재는 한국 여권만 사용한다고 알려야 했어요. 심사관께서는 다시 여권을 살펴보시더니 옆에 있는 동료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셨고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프랑스 국적을 포기했는지 공식적인 국적 포기 서류는 가지고 있는지 불편한 얼굴로 저를 계속 대했죠. 저는 당황했어요.
국적 변경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적 포기 서류까지 요청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당장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자로서 입국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심사관은 기록이 다르다고 하며 한동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전에 프랑스 여권을 사용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면 프랑스 국적 포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대기해주세요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옆에 대기 공간으로 안내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여행객들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심사대에서 멈춰 있었어요. 몇 분 후 한 명의 공항 직원이 다가와 추가 서류를 요청했어요. 혹시 한국 국적 취득 증명서나 프랑스 국적 포기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국적 취득 서류는 한국에 두고 왔고 프랑스 국적 포기 관련 서류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프랑스 국적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원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공항 내 다른 부서와 연락을 취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죠.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주변을 보니 다른 승객들은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혹시라도 입국이 거부되면 어쩌지? 몇 분이 지나고 직원분이 다시 오셨어요. 확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국적자로 프랑스에 입국하실 때는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국적을 변경한 경우 입국할 때 꼭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걸 몰랐죠. 예전에는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 국적으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다음부터는 한국 국적 취득 증명서나 프랑스 국적 포기 서류를 꼭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프랑스의 공기가 한층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예상치 못한 문제로 입국 심사에서 한참 지체되었지만 무사히 프랑스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8년을 살면서 이제는 한국이 제게 더 익숙한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프랑스에 도착하니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익숙한 거리와 프랑스어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제 귀를 감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익숙했던 이 길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순간 가슴이 찡해졌어요.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어머니께서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상통화로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어머니가 정말 많이 수척해 보이셨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을까,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께서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셨지만 그래도 집에 계신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인사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동안 연락은 자주 드렸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집에서 쉬면서 지내고 잘 지낸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제게 너무 소중한 곳이 되었고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니 여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거리가 어색하게 보이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왠지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도 프랑스도 제게 소중한 고향이라는 것이었죠. 가족들을 보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곁에서 자주 이야기 나누고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프랑스에서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프랑스의 밤하늘이 참 예뻤어요. 한국에서 보던 그 하늘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지만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고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득 깨달아졌어요. 이제야 정말 제가 변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제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보다는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 길을 개척한 한 여성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으며 결국 국내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